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그 세계 뇌 주간을 맞아서 정말 흥미로운 뇌에 대한 여러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제는 직접 강연을 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전 질문도 정말 많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라이브로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제가 보니까 2, 300명 정도가 계속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라이브로 들어온 질문들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문재일 교수님께 왔던 질문인데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1차 후각 피질과 연결된 뇌 영역이 손상되는 것도 나온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지스트의 강현성님 경우에는 코로나19 말고 일반 감기나 독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이런 뇌 기능 손실이 보였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재밌는 질문이고요. 사실 그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코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에 있는 신경세포는 평생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감기나 뭐 그런 경우에는 큰 뇌 기능의 손상까지 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저희가 대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코로나처럼 뇌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가능성은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랑 거의 같은 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의 경우에서 뇌에 이렇게 후유증을 남기거나 또는 이제 후각에 관련된 부분 또 다른 부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로 봐서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될 경우에는 그런 손상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현성 학생께서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문재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그 서울대 교육학과의 신부경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 후각 상실과 관련된 어떤 뭐 전반적인 문제들이 나타날지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어떤 인지적, 행동적 문제들이 후각 상실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냄새를 맡으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장미 냄새인지 백한 냄새인지 가릴 수가 있고요. 또 아마 동의하실 텐데 어떤 냄새는 무슨 냄새인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뇌에서 처리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까 오늘 강연 때 보여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 부분은 페리펀 콜텍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부분은 어떤 냄새인지 구별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아까 나타난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냄새를 구별하는데 또 어떤 특정한 냄새들을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냄새를 구별하겠지만 다음번에는 같은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인지 이제 저희가 다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실질적으로 아직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이제 냄새를 맡았을 경우에 기분이 좋거나 나빠지는 경우의 부분은 아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손상을 받는다면 이제 사실 어떤 냄새를 맡아도 감흥이 없겠죠. 어떤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못 하게 되니까 굉장히 생활할 때 몸이 건조하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이겨내시면서 냄새 맡는 능력을 절대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수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요 질문 박선호님, 이화여대 박선호님께서 주신 질문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겪는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생활에 적응을 했는데 다시 기존의 생활로 돌아가게 될 때도 또 다른 학습과 적응 과정이 필요하게 될지 아니면은 예전에 그 기억에 기반해서 그 메커니즘이 다를지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두 가지 다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시 돌아갈 때도 우리가 학습과 적응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강한 그런 연결, 시냅스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결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훨씬 더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학습할 때보다는 훨씬 쉽게 그렇게 돌아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뇌에는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연결이 다 존재를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이제 더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이거든요. 근데 다시 그래서 이제 예전의 연결을 다시 꺼내 쓰는 그 과정이 이제 적응으로서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훨씬 더 쉽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앞에도 질문이 하나 있긴 했는데 요거는 사실 강연에서 좀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어 행동 모드라는 거는 우리가 새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습관 행동 모드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도로를 이제 짓고 나서 그게 생긴 다음에 습관적인 행동 모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깊이 들어가신 질문은 그 강현성님 디지스트에서 주셨는데요. 나이와 관련된 부분의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게 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길을 달릴 때도 이미 알던 길이 있으면 계속 가는 것 같은 예를 처음에 주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보수적인 개인의 성격에 영향이 있을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뇌의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나온 결과로서 알고 있는 거는 슬프게도 노화에 따라서 우리 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메커니즘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노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습관적인 행동에 더 관련된 그런 그 뇌의 네트워크가 좀 더 그 제어를 하는 그런 그 신경 네트워크보다 더 발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뇌랑 이제 연결성이 있는 히포캠퍼스, 해마의 경우에 특히 그 뒷부분이 더 뒤에 그런 뇌의 뒷부분에 그런 습관적인 행동과 관련된 그런 영역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결성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공통적으로 어쩌면은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80이 다 되셨는데도 아직도 계속 새로운 일을 찾으시거든요. 새로운 걸 배우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개인차는 존재를 하고 본인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제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알고 있는 게 많으면 새로운 거를 다시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박소영님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질문을 주셨고요. 허주연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조금 그 질문 자체를 줄여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예리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부정적인 기질을 보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슬라이드를 말씀하셨는데 이때 어떠한 측정 기준을 통해서 또는 측정 방법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기질을 개념화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 분류와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다고 느꼈습니다. 허주연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정 기질은 주로 심리학에서는 설문지로 측정을 하고요. 그 설문지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그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정서 조절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다양한 문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뇌 연구들은 그런 부정 기질, 설문지로 측정한 부정 기질과 이 뇌 활성도와의 코릴레이션을 본 것이고요. 이 질문을 좀 자세하게 읽어봤을 때 또 기질과 성격을 구분해야 할까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기질이라고 하면 타고난 것, 좀 더 유전적으로 가까운 특성이라고 보고 성격은 경험에 의해 쉐이핑되는 것,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연구를 했다면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고 둘 다 타고난 부분과 경험적으로 쉐이핑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또 이렇게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때 또 비슷한 스트럭처가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오늘 연구에서는 기질과 성격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 소개된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설문 기반으로 했다고 할 수 있고, 짚어주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부분이라서 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허지원 교수님께 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어렸을 때 인간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안 좋은 기억을 가진 경우가 조금 방어적으로 변하는 기제가 있다고 하고, 방어 기제가 감정 조절 영역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어떤 적대심의 증가와 말씀해 주신 감정 조절 영역과의 관계, 역할에 대해서 디제스트의 강현성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적대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울해지고 위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을 때 그 어린 시절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구분이 돼야 되고요. 최근 연구들은 아주 그 소아기에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라면 아미그달라 등등 뇌의 활성화가 아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아주 어릴 때에는 트라우마를 겪을 때 뭔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외부로부터 뇌에 말하자면 퓨즈를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뇌를 저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뇌를 작동하는 것 같고, 그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조금 중고등학교 때 그 이후에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뇌가 과활성화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좀 기민하고 예민하고 빠르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등 그 뇌의 기능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적대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조금 나이 들어서 경험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9,500명 대상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2018년에 연구 결과 나온 것에 따르면 실제로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뇌가 좀 빨리 성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가 그냥 너무나 빠르게 성숙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기억력은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는 좀 비과학적이네요. 어쨌든 기억력은 좋아지고 그 외에 좀 복합적인 추론 능력은 떨어지는 방식으로 그 퍼포먼스를 또 보이고 있어서요. 외부 환경이 이제 들어왔을 때 정상 발달한 뇌와 다르게 좀 섣부르게 이전 기억에 기반해서 조금 잘 조직화되지 않은 행동들을 취할 수 있고 문제 행동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뇌과학적인 측면 혹은 임상심리나 인지심리적인 측면들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감히 조금 더 얹어서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질문 자체에서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어떤 뇌 영역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이제 뇌과학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뭐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고 어느 영역이 비활성화되고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뭐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편도체 같은 경우가 더 과활성화가 되고 해마의 영역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최신의 트렌드의 경우에는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각 시간별로 또는 어떤 자극을 접했을 때 뇌 사이의 연결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로 많이 보고 있어서 하나의 영역만으로 보기보다는 뇌의 서로 다른 수없이 많은 부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어떤 타임 스케일과 그리고 어떠한 그 크기로 이러한 영향들이 주고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많이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그냥 크기 또는 활성화만으로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옛날의 뇌과학 방식이고, 저도 그런 걸 설명하긴 하지만 요즘은 어떤 연결성으로 많이 보려고 한다라는 부분도 살짝 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전 질문 중에 장동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거의 철학적인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뇌 조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뇌에다가 전자기 자극을,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자극을 줬을 때와 스스로의 의지로, 어떤 자유의지로 대응할 때
둘 중에 어떤 게 우세하게 작용하느냐라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질문 하시니까 저는 이제 우습게도 제 대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길까 술이 이길까, 그래서 술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2병 정도 먹고서 쓰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저희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는 것들도 있고, 뇌 영역 중에요, 환자 중에 OCD, 강박장애인 경우에 자극 주는 에어리어가 뉴클리어스 아컴벤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다가 전극을 꽂고요, 스티뮬레이션 주면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비헤이비어, 환자마다 틀린데요,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뉴클리어스 아컴벤스에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떤 분들은 엄청 울어요, 바로. 근데 나중에 딱 끄고 나면 자기가 왜 우는지 모릅니다. 슬퍼서 그냥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뉴클리어스 아컴벤스 근처에다 자극을 줬더니 엄청 웃습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잘 모르는 현상이 벌어졌었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게 자유의지가 더 강하냐, 아니면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이 더 강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게 개인적인 차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지 간에 브레인에 자극을 주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대학교 때 경험인 술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 이유가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의식의 영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자유의지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험적 방법론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얹으면, 제가 이제 뉴욕 쪽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 중에 마약을 한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저녁은 누가 가서 제일 재밌게 놀 수 있냐라고 하고 내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런 약을 하지 않고 놀겠다. 제 친구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약을 하나씩 하고서는 놀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누가 제일 이 도파민을 뿜뿜 하면서 끝까지 즐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내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기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던 적이 있어요. 마약 없이도 나는 뇌에 마약이 있는 사람보다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어떤 정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나 어떤 자극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들어간 약물이나 자극을 넘어설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이건 자극의 양과 또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아마 원래는 지금 이미 끝날 시간이긴 했는데 한 5분 정도만 더 답변을 받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와서 요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문재일 교수님께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신데 정말 힘드실 텐데도 이 방송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연을 보시면서 현재 코로나 확진자인데 만약 미세하게라도 그로 인해서 오게 된 뇌 손상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면역력 강화하시면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먼저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사실 아까 강연 때 잠깐 말씀드려서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뇌의 손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기 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계속 잘 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에 걸렸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평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갑자기 냄새를 못 맡게 되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잘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뇌 손상이 반드시 확진이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다시 뇌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해서 뇌로 하여금 좀 지쳐있는 뇌한테 너무 일을 많이 시키지 않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서, 뇌는 원래 게으르기 때문에 같은 일 반복하는 거 싫어하니까 또 좀 더 다른 곳들, 다른 경험을 함으로써 뇌에게 새로운 자극을 줘서 이제 뇌가
힘들었던 것을 다시 보상을 하고 그렇게 그 조금이라도 그 내가 보상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은 저희가 움직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게 저희의 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즐겁고 저희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뇌에도 좋은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힘드시겠지만 이런 확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 또 뭐 가족들하고 더 잘 지내거나 좋은 책을 보거나 뭐 좋은 방향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본인을 이제 행복하게 해주시면 뇌도 이제 점점 행복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주 뭐 딱 좋은 뭐 이약을 드십시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사실 이렇게 뇌가 단순하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쾌유하시길 빌고요. 그 뇌 전공자 입장에서는 이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뇌에 손상이 온 사람의 경우에도 주변의 뇌 조직들이 그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미각상실, 후각상실이 오거나 다른 형태의 어떤 후유증이 있더라도 분명히 그러한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희망은 있다라고 뇌과학자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누구에게 따로 온 질문은 아닌데 저희가 세계 뇌주간을 맞아서 정말 레어하죠. 연대와 고대의 심리학자 두 분과 그 다음에 공학자와 그리고 정말 그 임상 연구도 같이 하셨었고 그리고 진짜 신경과학 분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뇌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시점들이 모여 있는 한 자리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사전 질문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뇌과학이 점점 더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 인간의 모든 의식과 정신은 뇌에서만 비롯된다 라고 하는 뇌한원주의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나는 나의 뇌인가? 모든 것이 정말 뇌로만 설명될 수 있는가? 심리학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발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공학자 입장에 있어서도 뇌를 넘어서는 칩이라든지 인공지능, 기기의 연결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정말 뇌에서만 비롯된다. 다양한 딴지를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이 마지막 세션을 마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강력하게 끄덕끄덕 해주셨던 허지원 교수님부터 이제 거꾸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의식은 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뇌환원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뇌환원주의는 사실은 최근 뇌과학 쪽에서 굉장한 화두입니다. 사실은 이 뇌환원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간과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전부터도 모든 것이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고 개인의 뇌에 달려있고 모든 문제나 혹은 기능은 너의 뇌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그런 책임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안전망의 역할들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뇌과학자들이 최근 들어서 더더욱이 이 환경적인 측면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인간을 어떻게 풍요롭게 혹은 슬프게 만드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에서 어떻게 뇌과학이 빈곤을 때려부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다소 과격한 제목의 강의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호스트였던 이상훈 교수님, 뇌인지과학과 이상훈 교수님이 지난주에 PNAS라고 하는 저널에서 나온 그 페이퍼를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분 엄마들에게 그 아이를 갓 낳은 엄마들에게 그 바우처를 주면서 풍부한 돈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이들 영아들의 뇌의 기능 자체가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할 때 이 뇌환원주의가 사실 원래 말하려고 했었던 부분과 그리고 그 외에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살짝 껴가지고 한 번만 말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뇌가 저의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체화화된 인지라고 하는 그 우리의 몸이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다른 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우리가 만난 사람과 경험이 결국 우리의 뇌 전체를 구성하고 있지 우리 몸 자체에서 뇌만을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고 우리의 뇌라는 건 결국 세상 전체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뇌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쪽이지만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옆에 이제 그 고대 심리학과 들어봤으니까 연대 심리학과의 허주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뇌 환원주의에 대한 입장은? 네, 저는 허주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 뇌 환원주의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거는 브레인 디지즈다 이렇게 확언해 버리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신 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끼치지만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 다각적인 면들이 영향을 끼쳐서 나오는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이올로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과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 설문지나 이런 주관적인 리포트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뇌를 들여다봄으로써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는 측면에서 뇌과학이 굉장히 유용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이올로지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뭐 정신병리적인 현상을 바이올로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조심해야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리학과 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뇌환원주의를 모든 건 생물학적인 뇌로 설명한다. 이건 좀 위험하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위험성은 사실 예전에 독일 나치나 세계 2차 세계대전 때도 우생학 이런 것들하고도 멀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죠. 최근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나오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조금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하나 보시고 싶으시면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뇌환원주의를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들어서 장동표 교수님께 드리면 생물학적인 뇌가 아닌 기계나 알고리즘이나 우리가 정말 마인드 업로딩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형태로 뇌가 꼭,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생물학적 뇌가 아닌 기계로 옮겨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장동표 교수님께 마이크, 네, 부탁드립니다. 마스크에 가까이 대고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우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뇌 환원주의가 약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뇌를 조절하려고 하면 무조건 뇌를 자극 주는 방법으로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그 페리페럴 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시내 쪽으로.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뇌를 조절할 때 바디를 조절해 가지고 뇌를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게 바디와 브레인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뇌과학 쪽에서 많이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엔 고전적으로는 아큐펑처도 그런 거의 일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오히려 뇌환원주의가 꼭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전자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대로 얘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에서 뇌의 모든 것들을 하드웨어로 옮겨지고 아니면 로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공학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신호를 읽어서 바깥의 기계를 조절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하는데요. 실제 뇌에다가 전극을 심고 뇌 정보를 읽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의 기계를 조절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뇌에 있는 신호를 자기가 러닝을 해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읽어내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히려 거기에는 뇌를 러닝시키는 프로시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로 그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복잡한 뇌를 러닝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네거티브하게 보는 공학자 중에 한 명이다. 혹시 나중에 파지티브하게 보는 공학자분이 있으면 디스커션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오히려 이 뇌환원주의를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이 원래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학자들이 뇌과학으로 넘어오면서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뇌에서 이 뇌신경은 전부 다 0, 1 디지털 신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웹 사이언스 쪽에서 뇌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모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노이지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인지하고 있는 쪽이죠. 자, 이수연 교수님께 넘어갈 텐데요. 감정과 기억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되게 중요한 영역을 뇌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 뇌로 설명되지 않나요? 다 뇌로 설명이 될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신 건가요? 네. 네, 제가 앞쪽에서 답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질문이 달라져가지고 생각하시던 답도 아, 말씀해 네. 주시고요. 네. 감정과 기억, 예, 글쎄요. 이거를 다 뇌로만 설명을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정의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뇌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뇌에서만 비롯이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뇌에서만 모든 것이 비롯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환경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과 계속 교감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뇌는 계속 변화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나 기억도 처리가 다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뇌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특히 이제 감정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지금 있는 뇌로 모든 거를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우리가 뇌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됐을 때 우리 감정이 변화되는 그런 그 원인 결과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가 뇌를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감정 조절이라든지 감정의 뭐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이상 자세하게 뭔가 얘기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네, 역시 뇌는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아까 제프 리히트먼처럼 우리가 이제 한 마일을 간다 그러면 고작 몇 인치 왔다라는 인용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모든 게 뇌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죠. 특히 감정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몸과 뇌가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감정을 만드는 건지 뇌만이 아니라는 연구들은 또 많이 있기도 하죠. 자, 이제 오늘 그 문재일 교수님께 마지막 그 뇌환원주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튼. 네, 사실 다른 그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뇌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뇌과학할 때 가장 그냥 일반에서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유일하게 혼자 살 수 없는 세포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뇌라는 거는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떠한 자극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 뇌만으로서 비롯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뇌를 만들고 있는 신경세포의 성격에 대한 것들을 아예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 생각으로는 뇌만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읽었던 이제 저는 어차피 감각하는 사람이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에릭 핸델 교수님이 쓰셨던 책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림을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감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올리는 이제 상형적 프로세스와 뇌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인 이후로 이제 다시 어떤 자기 머릿속에서 창조해내는 또 다른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하향식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도 그걸로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진을 찍는 이유는 사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화가들이 똑같이 내가 본 것들을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사진기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그거를 재창조하려고 하는 이제 뇌에 어떤 이제 관여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뇌에 집어넣는 것들은 저희가 가공을 해서 넣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그 어떠한 그런 굉장히 그냥 객관적인 그런 정보들을 뇌로 가지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뇌만으로서 모든 가공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뇌 안에서만 모든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에서 가장 나온 그
한 사람이 이 고기가 맛있는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 그냥 그 뉴로트랜스미터들의 작동일 뿐이야 그랬을 때 전 슬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입에서 그 느껴지는 그런 질감이나 그런 맛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뇌에서 사람의 경험이나 또 많은 그런 자신의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풍요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뇌가 그걸 다 만들어내고 저희는 그냥 그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요 딱 이 상태에서 인간의 모든 의식과 정신 세계는 뇌에서만 비롯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저로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섯 교수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치는 의미에서 오늘 세계 뇌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보통 이제 뇌과학이 이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모든 답을 뇌로 설명해서 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뇌환원주의를 떠나서 환원주의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지만 모든 답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모든 우리 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그 영역이 쉬운 답으로 하나의 어떠한 뭐 진리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이걸 다 연구하고 있고요. 뇌는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를 다 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뇌과학의 트렌드는 하나의 개체의 뇌나 그것들을 조각조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 자극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는 메커니즘들을 만들어내나 이런 연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 또 뇌과학 연구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답은 없고요. 저희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는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의 가설들을 통해서 세상을 탐구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을 오늘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세계 뇌주간 함께 해주시고 평소에도 뇌과학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을 지니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씩은 제 유튜브 채널 장동선이 궁금한 데 오시면 저도 제가 궁금해하는 그런 정보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년 세계 뇌주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감사합니다.